그녀는 에드먼드 카터 의사의 개인 진료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그녀의 손가락은 치마의 천을 파고들었습니다. 애들레이드 휘트모어는 지난 한 달 동안만도 3번이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왜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매 방문마다 여전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가스등은 머리 위에서 깜빡이며 마호가니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벽들은 그녀가 결코 읽지 않았고 감히 만질 수도 없는 가죽 제본 의학 저널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증상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소한 일로 하인들에게 짜증을 내는 과민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후 차를 마실 때 손에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은 숨 쉬는 것을 자동적인 행위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3주 전 사교 모임에서 그녀는 격렬한 내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갑작스럽고 경련적인 감각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상기되고 헐떡이게 했으며 남편이 품위 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응접실 밖으로 에스코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카터 의사 이전에 2명의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2명 모두 단순히 휴식과 수치료 목욕, 그리고 다양한 팅크제를 처방했습니다. 이 처방들은 그녀의 입안을 쓰게 만들었고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진정한 진단은 고사하고 치료법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젊고 사고방식이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온 최신 의학 저널을 읽는 종류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들의 고통의 본질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불필요한 인사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의 펜은 종이 위를 긁었고 그는 때때로 암울한 인정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그 단어는 둘 사이에 파멸의 진단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흔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신경계가 섬세하며 남성의 체질보다 교란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그는 이것을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을 생리학적 근원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테오 의사는 자궁이 전체 여성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궁이 만족하지 못할 때 불안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필수적인 기능이 좌절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정확히 그녀가 묘사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들레이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암시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진료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가림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벗고 진찰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적절한 개입, 특히 조기에 발견될 경우 이 상태가 매우 잘 반응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가림막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단순한 흰 시트에 쌓여 있었습니다. 카터 의사는 이미 작은 쟁반 위에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벤더와 장미향이 나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문적인 집중의 표정을 띠고 있었고 전혀 부적절함이 없었습니다. 진찰대는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죽으로 되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상체가 여전히 덮인 채로 뒤로 누웠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만 노출되었습니다. 카테오 의사는 오로지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의학적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향기 나는 기름을 측정대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적이고 차가우며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그 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형으로 문지르고 더 깊이 누르며 그녀가 알지 못했던 민감한 지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반대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터 의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것이 일반적인 의학 검사라도 되는 양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약간 빨라졌습니다. 그녀 안에 쌓이는 그 감각은 그녀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놀랍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고 격렬한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은 테이블에서 아치형으로 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감각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압력과 안도감의 폭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삶의 경험에 너무나도 낯설어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이 달려 있다고 해도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헐떡이며 누워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쾌락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어떤 것으로 떨렸습니다. 카터 의사는 이미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그녀의 반사신경을 확인했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그 발작이 상당히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녀가 증상으로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목요일에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이 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옷을 입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돌아오라는 그의 권고에 따르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역사적 서술은 어두운 역사와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도 틀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는 세계의 어떤 지역이 이러한 특정 종류의 의학적 재앙을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전체 직업군이 어떻게 200년 동안 여성들에게 오르가즘을 주면서도 전혀 무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해 봅시다. 이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터 의사의 진료실이 존재하기 훨씬 전, 그리고 런던의 가스등이 거리를 밝히기 전부터 고대 세계는 여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그것의 형태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아버지로 숭배하는 인물인 히포크라테스는 불안, 발작, 그리고 다양한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내장이 문자 그대로 돌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히스테라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거나 그녀의 자궁이 남자로부터 정기적인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그 기관이 불안정해진다고 이론화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계류 지점에서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길 잃은 동물처럼 그녀의 몸속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면서 다른 기관들을 압박하고 신경을 가두며 혈류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 전체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증상을 유발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자궁을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동물 안의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가진 생물이라고 불렀으며 생식의 운명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욕망을 좌절시키거나 불임으로 남아있으면 그녀의 자궁은 분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여성은 이러한 생물학적 불복종으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고대 의사들에게 치료법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임신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자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여성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 위장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하학처럼 확고한 논리였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뭔가 잘못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히스테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떠도는 자궁 이론의 문자 그대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시신을 해부한 결과 자궁이 실제로 몸 주위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인대와 구조물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궁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는 진정으로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어쨌든 진단을 유지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발전하고 해부학이 더욱 정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떠도는 자궁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생식계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증상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할 만큼 모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민은 히스테리로 분류되었습니다. 불면증도 히스테리였습니다. 근육경련은 분명히 히스테리였습니다. 숨가쁨도 히스테리였습니다. 식욕, 부진은 절대적으로 히스테리였습니다. 과민성은 히스테리의 본질 그 자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순환적인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냉담함과 성적인 적극성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여성은 너무 많은 성적 관심을 보여서 히스테리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너무 적은 관심을 보여서 히스테리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히스테리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너무 차가워서 히스테리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무한히 탄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는 여성이 되어야 할 좁은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동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히스테리는 여성 불만의 포괄적인 진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왜 여성들이 이러한 신경성 질환에 그렇게 취약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사 토마스 시든햄은 히스테리가 열병 자체 다음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구 전체 여성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4분의 1은 질병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대부분의 여성 경험이 병리학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료기관은 여성 생리학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다면 이 이론은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성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더 섬세하고 더 신경질적이며 더 민감했습니다. 여성의 체질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적 또는 육체적 능력보다는 생식 능력주의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대생들에게 자궁이 여성 신체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경계, 뇌, 심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종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철학적 용어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학 교과서는 자궁이 여성의 몸 전체에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분, 에너지, 소화 및 정신적 명료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했습니다. 여성의 전체 인격과 능력은 이론적으로 그녀의 생식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여성은 격렬한 지적 노동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활동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생식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경성 장애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의과대학 강의는 이러한 틀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성의 몸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신경쇠약에 취약했으며 갑작스러운 정신착란에 노출되었습니다. 여성 생식계는 위험의 원천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위험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은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좌절한 여성은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여 생식기관에 부담을 준다고 여겨지는 교육받은 여성은 일종의 신체적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론들은 세부 사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과도한 월경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히스테리의 징후로 간주되었습니다. 월경의 부재 또한 히스테리로 분류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주기도 마찬가지로 히스테리로 여겨졌습니다. 전체 생식 과정이 병리화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질병의 원천으로 변했습니다. 사춘기는 소녀들에게 의학적으로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모성은 임신으로 이어질 때에만 치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독신 여성들은 의학적으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자기 실현적인 의학적 예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신경질적이며 무너지기 쉽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만을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서나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면 그것은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하면 그것은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녀가 짜증을 내면 그것은 분명 히스테리였습니다. 진단은 무한히 유연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간적 경험을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중 한 명인 윌리엄 액튼 박사는 1857년에 특징적인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성적 감각도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교리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여성은 성적 욕구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존경받는 여성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혼의 의무로서 남편과의 성적 접촉을 용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쾌락을 경험하거나 자신만의 성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적 욕구를 인정하는 여성은 정의상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히스테리적이었고 어쩌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 의학 관행의 핵심에 심오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사들은 히스테리가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증상들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명백한 설명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적 좌절의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선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치료법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모순과 맹목의 안개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무렵 의사들은 히스테리에 대한 표준 치료법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골반 마사지였습니다. 당시의 논리 안에서 그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자궁이 불안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으로 인해 신경 증상을 유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테리성 발작을 유도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식기 부위의 수동적 조작을 포함했습니다. 여성은 예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종종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진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허리 아래를 탈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녀의 상체와 얼굴은 겸손을 위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할 수 있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인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시술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라벤더와 장미 같은 향기 나는 오일병이 가장 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일반 미네랄 오일과 깨끗한 천을 사용했습니다. 가끔 그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더 정교한 장치들을 사용했습니다. 의사는 넓고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더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원형 움직임으로 누르고 놓으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민감한 부위를 찾아 강도를 높였습니다. 진찰실 자체도 이러한 심리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은 어떤 친밀감도 방지했습니다. 벽에는 상세한 진료 차트가 걸려 시각적 초점을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작은 탁재는 기구들이 놓여 공간의 의학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진료실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의사가 눈맞춤을 최소화하는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감의 느낌을 줄였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모든 것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가식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찰 자체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함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이것이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쾌락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의사는 임상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용어로 묘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증상이나 치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혈압이나 심박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반응까지 기록했습니다. 임상 언어로 작성된 이 기록들은 오르가즘의 신체적 징후를 세심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니엘 하이모어 박사는 1660년에 글을 쓰면서 자신이 관찰한 바를 묘사했습니다.
병을 앓는 여성은 근육의 격렬한 수축과 이완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얼굴의 홍조, 전신에 퍼지는 열감, 그리고 많은 경우 풍부한 분비물 배출을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안도감과 평온함의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묘사는 임상적으로 정확합니다. 그것은 또한 오르가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은 이것을 읽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의학 교육이 여성의 선교를 존재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남성 생식기 해부학의 상세한 해부학적 그림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버전을 놀라울 정도로 모호하게 다루었습니다. 음핵은 언급되더라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것을 흔적 기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성인 여성에게 기능이 불분명하며 본질적으로 쓸모없다고 간주했습니다. 다른 문헌들은 이것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전체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구조가 성적 민감성의 중심이라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러셀 트롤 박사는 1903년에 글을 쓰면서 치료의 힘든 성격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히스테리성 발작을 유도하는 데 최대 1시간 반의 지속적인 조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루하고 지치게 하는 의료 시술 중 하나였습니다. 의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요구는 상당했습니다. 그 언어는 놀라웠습니다. 숙련된 의사는 흔들림 없는 손과 의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수동으로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인지 불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종기를 째는 것과 같은 의학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파악한 문제, 즉 이 피로는 역사상 가장 의도치 않은 아이러니한 발명품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술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의사들이 미국 여성의 75%가 히스테리로 고통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75%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4명 중 3명의 여성이 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종 몇 년 동안 매주 치료받았습니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특정 의사들이 히스테리 치료에만 전문화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테일러 박사 병원은 신경쇠약과 여성질환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광고했습니다. 그 병원은 환자 수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명의 상주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대기실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예약 장부는 몇 달 전에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장부에 몇 년 동안의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치료를 매주 수십 년 동안 이어받았습니다. 치료는 의사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은 왕진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체면을 위해 간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행하고 수익성 높은 선택은 수치료 리조트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문 클리닉들은 물을 이용한 히스테리 치료를 광고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의 생식기에 강력한 고압수를 분사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여성은 좌석이 잘린 특수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라 두슈 펠비엔, 즉 골반 샤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변두리 의료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목적지였습니다. 영국의 바스는 히스테리 수치료로 유명해졌습니다. 독일의 보덴바흐는 여성 신경질환 치료의 중심지로 스스로를 홍보했습니다. 여성들은 유럽 전역에서 여행하여 이 시설들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여러 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물치료는 수동 마사지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덜 명백하게 친밀했습니다. 1875년에 보덴바흐에서 나온 광고는 여성 활력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온천수의 과학적 적용과 최신 전기 혁신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광고는 여성들이 시설을 떠날 때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사회에서의 적절한 역할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언은 기적적인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한 여성은 치료 과정 후 헤아릴 수 없이 활력이 넘쳤다고 썼습니다.
다른 여성은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쾌활함과 가사 능력의 놀라운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성적 쾌락이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으며 금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인 오르가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도감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료화되어 용인되는 드문 형태의 쾌락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이 정교한 무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성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녀는 이 진찰들이 자신의 내면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이해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되는 의학 언어의 여러 층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문제였고 그녀의 자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학이라고 믿는 것을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상 언어와 시트의 전략적인 배치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성적 욕구가 없다고 믿는 아내들에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의학 학회에 참석하여 발작 유도를 위한 다양한 기술의 효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속화할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의사들의 손은 지쳐 있었습니다. 1880년대 무렵 히스테리 진단은 확산되었습니다.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직업적 부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매주 수십 명의 여성에게 골반 마사지를 했습니다. 때로는 환자 한 명당 1시간 이상을 소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손과 손목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염증, 관절염, 그리고 진정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닥터 조셉 모티머 그랜빌은 런던의 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반 마사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로 그의 손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교육받았으며 혁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쳐 있었습니다. 1883년 그는 반복적인 수동 노동에 직면했을 때 영리한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계화했습니다. 그는 페루서라고 불리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조절 가능한 속도로 빠른 진동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은 다양한 부속품을 통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의사의 손이 필요했던 작업을 기계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닥터 그랜빌은 처음에 자신의 장치가 남성 근육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 적용 가능성을 빠르게 인식했습니다. 진동기로 10분 안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1시간을 마사지하는 데 써야 할까요? 이 기술은 의료계 전반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900년이 되자 수십 개의 회사에서 진동기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 와이스 컴퍼니 카탈로그는 20가지가 넘는 다른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각 모델은 효율성, 디자인, 치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휴대용 진동기가 있었습니다. 기계식 스탠드에 장착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속품을 가진 바닥형 모델도 있었습니다. 가구에 부착할 수 있는 진동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안된 의자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진동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채터누가 진동기는 10분 이내에 히스테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화이트 크로스 전기 진동기는 생명의 정수 그 자체를 당신의 문 앞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들은 틈새 시장의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1900년이 되자 진동기는 미국 가정에서 5번째로 흔한 전기 제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기 선풍기나 전등보다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매업체인 시어스 앤 로벅은 일반 카탈로그에 진동기를 광고했습니다. 1908년 시어스 카탈로그에는 진동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한 카탈로그에 가정용 진동기가 실렸습니다. 설명에는 가정용으로 매우 유용하고 만족스럽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완고거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토스터, 재봉틀, 그리고 다른 가정용 절약 기구들과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초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서는 지점입니다. 진동기는 여성 잡지에 광고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류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용품 카탈로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1910년의 한 광고는 한 여성이 얼굴에 진동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진동이 삶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비밀이 진동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건강과 생명력을 이 놀라운 힘에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는 신중한 언어를 통해 존경받는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 현대 과학, 그리고 여성 건강에 대한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신경 완화, 활력 회복, 그리고 가사 능력의 갱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교묘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정확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기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관련된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히스테리 발작 유도에 대한 상세한 임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학 저널에는 최신 진동기 모델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용 진동기를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남편들의 지식과 승인하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의료 치료였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한 의사는 오후 내내 여성 환자들에게 발작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임상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근육 수축, 홍조, 그리고 완화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성적 욕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내와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적인 행위가 아닌 순전히 생식적인 행위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시리얼 재벌인 존 하비 켈로그는 이러한 모순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요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동기와 전기장치로 히스테리와 다른 신경성 질환을 치료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위 행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국가의 도덕적, 신체적 건강을 파괴할 위험한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위의 공포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는 자위하는 소녀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음핵 절제술을 권했습니다. 그는 자위를 신체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남성 할례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학적으로 유도하는 오르가즘과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성적인 쾌락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그에게는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상적 의도를 가진 의사가 수행한 동일한 행위는 치유였습니다. 여성이 스스로에게 수행한 동일한 행위는 위험하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별은 물리적인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맥락과 의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주장된 의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진료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증거는 역사 기록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 용어와 인간 현실 사이의 간극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일기장에는 단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익명의 여성은 1892년에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닥터 해리슨과의 주간 약속이 자신의 기분을 상당히 회복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목요일 오후를 매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은 그 치료가 본질적으로 특이했지만 안도감과 회복을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처방된 어떤 강장제나 약과도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추천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특정 의사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히스테리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진료를 요청하는 수십 명의 여성들로 대기 명단을 유지했습니다. 수요는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강요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치료를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정기적인 진료를 유지했습니다. 부유한 보스턴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특정 의사의 진료를 명시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가 사람의 기분과 에너지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자신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옮겼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시술자들을 비교하고 가장 효과적인 제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가끔 이러한 진료의 빈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치료의 성격에 대해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학적으로 처방된 것에 반대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의사가 주간 또는 주 2회 방문을 권했다면 남편이 무엇을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의사는 권위자였습니다. 그 치료는 의학적으로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의료기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 의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 지속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가정 일정 내에서 진료 약속을 신중하게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남편들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교 달력에 여러 방문을 맞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치료의 신체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활력을 되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사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더 나아졌습니다. 그 완화는 심오하고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의사들을 열정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비용과 시간 투자를 감수했습니다. 성적 욕구가 체계적으로 부정되었던 여성들에게 이 치료는 특별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성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쾌락의 원천이 아닌 생식의 도구로 가르쳐졌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에서 몸이 이런 강도로 보살핌을 받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이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여성의 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 교육에서의 의도적인 누락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성적 만족을 얻었습니다. 한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허구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맹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화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과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과대학은 해부와 상세한 그림을 통해 해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음핵은 생략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남성 생식기 해부학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과서는 여성 해부학을 모호한 일반론으로 묘사했습니다. 의학 교수들은 히스테리 증상과 치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들은 증상이 성욕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치료가 성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교육적 말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보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임상적 초연함의 어휘를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시술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히스테리 치료에 대한 단순한 무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오해는 의사들이 지금은 끔찍하게 보이는 시술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닥터 아이작 베이커 브라운은 런던 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 심지어 어린 소녀들의 음핵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소녀들이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테리를 치료하고 자위 행위를 막기 위해 이것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의학회에서 추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때조차도 주로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술 자체는 문제 삼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자위를 막기 위해 음핵을 산으로 소작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격리, 냉수 목욕, 그리고 환자를 지치게 하도록 고안된 운동 요법을 포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방법들은 여성의 선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한편 히스테리 치료 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1915년이 되자 미국 의사들은 히스테리 치료로 연간 약 1,800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1915년에 1,800만 달러는 현대 화폐로 약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주류 의학이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하고 전문화된 장치를 생산했습니다. 1908년에 출시된 바이브라틸은 여러 부속품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여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위한 작은 부속품들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적용을 위한 큰 부속품들도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부속품들은 특정 해부학적 특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은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90년형 펄시콘 수동식 모델은 전기 없이 진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유용했습니다. 일부 장치들은 치료 의자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진동 기능이 가구 자체에 내장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성들은 평범한 가구처럼 보이는 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내장된 메커니즘을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유층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가정용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문구는 이것이 일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고급 모델은 아름답게 제작된 나무 캐비닛에 담겨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가구처럼 여성의 침실에 눈에 띄지 않게 놓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건강상의 이점, 혈액 순환 개선, 그리고 신경 기능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전체 생태계는 거대하고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단, 치료, 기기, 그리고 마케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체계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에 대한 의도적인 말살에도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 해방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남근 선망 이론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여성은 음핵 오르가즘이 아닌 질 오르가즘만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다양한 선언들은 매우 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프로이트는 빅토리아 시대 의학의 통념과 결별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히스테리가 순전히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히스테리의 증상이 정서적 트라우마에 뿌리를 둘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억압된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생리적 기능 장애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현대적 기준으로는 혁명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의학의 맥락에서는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생각은 의학계가 히스테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순전히 신체적이지 않고 심리적이라면 수동적인 골반 마사지는 적절한 치료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신 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치료의 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컨퍼런스에서는 히스테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특징짓던 확신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더 크게 금이 갔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정신의학계는 히스테리를 주된 진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정신의학 저널들도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그 진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히스테리가 심리적 틀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 분석적 접근 방식과 기계적 치료의 효능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이 진정으로 치료적인지 아니면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는 그 질환에 대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르가즘에 관해서는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스테리 치료의 전체적인 틀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 상태가 순전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떠했을까요? 불안정한 자궁이나 불충분한 생식적 만족이 원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정확히 무엇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그 출처는 초기 포르노그래피 영화였습니다. 1920년대에 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지하 영화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예술적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스태그 필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영화들은 남성 관람을 위한 성행위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들은 불법적이었고 지하에서 유통되었으며 명백히 금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남성 클럽, 심야 상영회, 그리고 개인 소장품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영화들은 여성이 명백히 성적인 목적으로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태그 필름에 바이브레이터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들은 변모했습니다. 그 장치는 존경받고 의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류 잡지에 광고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노골적인 성과 연관되었습니다. 바이브레이터는 항상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의료용이라고 가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현실은 갑자기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함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바이브레이터가 포르노그래피 영화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렇다면 의사들은 그들의 진료실에서 그것들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질문은 명시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답은 갑자기 소름 끼치게 명백해졌습니다. 몇 년 안에 바이브레이터는 주류 의학 관행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어스 카탈로그는 1925년까지 바이브레이터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유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게재되었던 광고들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조용히 골반 마사지 관행을 포기했습니다. 그 장치들은 전국 의료 사무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여성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은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표준적인 의료 치료였던 것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이는 관행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맥락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술이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갑자기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던 일의 성적인 본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식 진단으로서의 히스테리는 또 몇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52년까지 정신의학 진단 매뉴얼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환장애와 같은 더 구체적인 진단들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중요성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진단은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를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진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지속되었습니다. 의료 문제를 보고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히스테리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이 용어는 속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경험을 폄하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불만이 생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상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정 진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여성들은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일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의료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성은 진정한 과학적 엄격함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윌리엄 마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슨과 같은 연구자들의 작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마스터스와 존슨은 인간의 성적 반응에 대한 유명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신중한 관찰과 측정을 통해 그들은 여성의 신체가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기 이상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의 진료실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마침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사들이 유도하던 히스테리 발작은 단순히 오르가즘이었습니다. 의학 문헌은 이 반응을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 수축, 홍조, 그리고 빠른 호흡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방감에 이어 깊은 이완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적 반응에 대한 교과서적인 묘사였습니다. 숫자를 되돌아보면 충격적입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고려해 봅시다. 미국 주요 도시 성인 여성의 단 10%만이 히스테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1850년에서 1920년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각자 평균 20번의 치료 세션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수천만 건의 의학적으로 유도된 오르가즘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수억 건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류 의학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인구의 거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매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주 2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유럽 스파로 여행하여 한 번에 몇 주 동안 매일 여러 번의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누적된 수의 성적 경험을 조장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정량화하기 불가능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전체 의료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주류 의사나 한계적인 진료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존경받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문 의과대학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도시 진료소에서 부유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해부학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의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멀어 있었습니다. 주변 문화는 여성의 성에 대한 정교한 부정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그 맹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의료 교육에서 신중한 누락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합의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문화적 가정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마치 자연의 단순한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그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음핵을 누락하거나 퇴화한 기관으로 치부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용어는 의사들이 성행위를 순전히 임상적인 언어로 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찰실의 건축학적 배치도 이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시트 배치와 가려진 얼굴이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자세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성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공모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진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은 아마도 어떤 직관적인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존 언어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금기어를 말하는 사람 없이 시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의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의료 관행은 문화적 편견의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훈련으로도 사회적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의학이 운영되는 사회 내에 존재합니다. 똑똑하고 교육받았으며 선의를 가진 의사들도 문화적 합의에 의해 눈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번 같은 행동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히스테리 치료는 아마도 역사상 집단적 부정의 가장 정교한 예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 역사 전반에 걸쳐 의사들은 명백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종종 문화적 가정과 모순되었습니다. 여성의 고통은 체계적으로 경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여성이 과장에 더 취약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증상들은 심리적인 것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진단 범주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동기의 역사는 의학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의료기기에서 금기시되는 성적인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기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한 것은 문화적 맥락이었습니다. 행위의 성적인 본질이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지지하던 모든 의료 체계는 거의 즉시 붕괴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관행이 과학과 문화의 교차점의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일치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충돌할 때 문화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히스테리 치료를 받은 여성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부정했습니다. 존경받는 여성은 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좁은 가정의 역할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정기적이고 승인된 성적인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언어로 포장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들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스템 내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품위를 유지하고 명백한 것을 부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것은 의사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더 이상 필요한 부인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진동기는 포르노그래피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기들의 성적인 목적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모든 가장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이 의사들은 매주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적 맥락은 되돌릴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 후 그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학적인 틀은 정기적인 성적인 만족을 용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없자 여성들은 가혹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부인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안도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더라도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지금 우리가 금단 현상이나 상실감으로 인식할 만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정기적인 성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이 약속들에서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치료할 상태가 없었습니다. 히스테리는 결코 실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회의 의지가 단순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의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여성들은 어느 정도 이 치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들을 중심으로 한 주를 계획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들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신체적인 쾌락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왜 멈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전문 분야로 옮겨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했던 일에 대해 안도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적인 기억 상실은 거의 전면적이었습니다. 이는 한두 세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여성의 상태를 자극과 진동으로 일상적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역사 기록들은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관행이 어떻게 의학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가들은 이를 상상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백한 위법 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의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삭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 척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만약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잘못된 의사들의 소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의료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메커니즘은 처음에 의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동일한 메커니즘은 이제 사회가 이 사건들의 엄청난 규모를 인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들에게서 배운 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해였습니다.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여성의 의학적 불만을 일축할 때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히스테리나 불안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 전문직은 여성들에게 오르가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의 성적인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적 가정에 너무 눈이 멀어 명백한 것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천 번 이 맹목적인 치료를 수행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무지였습니다. 문화적인 무지이자 체계적인 무지였습니다. 교육에 내재되어 있었고 전문적인 합의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두의 상호적인 가장 유지 욕구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이러한 맹목성을 유지했던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십시오. 의학 교과서가 존재했습니다. 정교한 해부학적 그림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시신을 해부하고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해부학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음핵은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략되거나 잘못 식별되거나 명백히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은 명문기관을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음핵이 생식 이외에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삭제였습니다. 이 삭제는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의사들에게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의학 언어 자체가 부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임상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발작, 치료적 유도, 히스테리 반응과 같은 용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학술지에 그 절차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학회에서 그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서면 사례 연구에도 포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어나는 일의 성적인 본질을 인정하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한 의사는 상세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발작을 유도하는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압력, 움직임, 지속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했습니다. 마치 혈압 측정 기술을 논의하는 것처럼 동료들에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의 구조 자체가 부인을 강화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덮은 시트의 배치는 단순히 그녀의 겸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임상적이고 차갑고 전문적이라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가장 친밀한 신체 접촉은 순전히 의학적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합의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그것에 대해 담담하게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들이 그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른 의사 사무실들도 동일한 설치와 절차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옳아야 했습니다. 명백한 진실에 대해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동료 합의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동기 자체는 이 역사를 견뎌냈습니다. 1920년대에 의료 관행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1960년대 이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성적인 기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히스테리를 치료했던 기기는 여성의 성적인 욕구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의학기기에서 성적인 기기로의 변화는 사실 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그 기기가 하는 일에 대해 기꺼이 인정하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중요합니다.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진동기를 더 가치 있거나 더 정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왔던 일이 마침내 명명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표현할 수 없었던 채 경험했던 것이
마침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히스테리 치료 이야기는 사실 의료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오류도 많았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경계를 형성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체계적인 부인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체 직업군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락, 신중한 언어, 상호 동의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또한 현대의학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문화적 가정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영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감시 아래 무너질 수 있는 전문적인 합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바라건대 이런 종류의 맹목성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전문 지식이 이해와 같다는 안락한 허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구축한 틀 안에서 일했습니다. 직업이 인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교육이 심어준 신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왜 하는지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인식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지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다루는 어떤 것에 대해 잘못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유지한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부인을 마침내 뚫고 나오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명백한 침투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포르노 영화까지 필요했습니다. 포르노그래피가 진실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오명을 쓴 형태의 미디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예술적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명백한 사실에 직면하도록 마침내 강요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합니다. 히스테리 치료는 부인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금기시된 성적인 욕구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노골적이고 충분히 명시적이며 충분히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문화적 가장의 층을 뚫고 나왔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역사로부터 거리를 두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말해줍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여성의 성생활 또한 인정합니다. 여성 의사들도 공개적으로 진료합니다. 그들은 의학 훈련과 진료의 다양한 관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실제로 다루었을까요? 이 메커니즘들은 체계적인 맹점이 지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니면 단지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일까요?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통증이 무시당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증상은 불안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집니다.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습니다. 현대적 형태의 히스테리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즉, 너무 감정적이거나 예민하거나 의학적 원인을 쉽게 비난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다른 진단들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오용됩니다. 다양한 가정들이 의료 행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방식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학이 그러한 것들을 넘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훈련과 과학적 방법론을 가진 현대 의사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사례와 특정 인구 집단에 적용됩니다. 의학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히스테리 치료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의 한계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한 문화적 가정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무능한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최고의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동료들이 개발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의학 저널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학교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매일 다루던 문제였습니다. 악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폭풍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에는 문화적 맹점, 전문가 합의, 체계적인 교육적 누락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것을 놓칩니다. 진동기는 미국 전역의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스 카탈로그를 통해 구매되었습니다. 의학 저널에 전시되었습니다. 학술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불편한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대가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는 여성에게 선교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여성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의학이 여성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이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체 역사가 지워졌습니다. 그 시술이 끝난 지 50년 안에 의학 문헌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부끄러운 각주로 취급되었습니다. 과거 의학에서 일어났던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그것을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이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각조각 맞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참고 자료, 오래된 의학 저널, 그리고 환자 증언을 활용했습니다. 박물관에 여전히 보관된 기구들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직관에 반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의 조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명백히 성적인 의료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은 놀랍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여성의 성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과 모순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성기에는 70년 이상 동안 이 시술은 대륙을 넘나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술자와 수백만 명의 환자가 관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시장에 판매되었습니다. 학술 출판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명망 높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현실을 부정하고 누락하고 지우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기억이 살아남았습니다. 기구들 자체도 살아남았습니다. 의학 저널과 사례 연구 그리고 환자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문화는 충분히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의 성적인 본질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체계적인 부정에 맞선 진실의 이러한 끈기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포괄적이었든지 말입니다. 기록을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장하려고 얼마나 애썼든지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진동기는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학 저널은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치료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전했습니다. 비록 암호화된 언어나 일기 형식으로만이라도 이것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기다립니다. 역사는 지속됩니다. 조건이 바뀌고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전환되면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테리 치료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명백한 진실에 대한 우리의 맹점은 그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료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성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이 현대 시대의 현대 의료 행위 속에는 거의 확실히 그와 동등한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문헌에서 논의됩니다. 교육받은 시술자들이 평판 좋은 기관에서 일을 수행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똑같은 당혹감으로 이들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빅토리아 시대의 히스테리 치료를 바라보는 방식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 맹점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료의 맹점을 만든 메커니즘은 여전히 의학 교육에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가 문화에도 여전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체계적인 부정을 위한 인간의 능력에 의해 보호됩니다.